네, 저 오늘 단체 예약 가능할까요? 오늘이요? 예, 오늘 저희가 대통령님 당선 확정되신 축하 겸 네. 회식 자리여가지고. 혹시 그 주류업체 쪽에 술 네. 한 명 확인할 수 있나요? 술 좀 준비해 주신다 해서. 와인을 이제 자기가 아는 그 사이트에다가 주문을 하면 가서 다 같이 결제를 해주겠다. 거절할 리가 없죠. 사장님들 힘드신데 그럼 이 단체 예약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대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예약날 노쇼 오지 않는 겁니다. 지난해 식당을 연 김정건 사장님.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고 가게가 막 자리 잡아가던 중요한 시기. 국회의원 비서관이라는 한 남성으로부터 예약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가 맨 처음에 언제쯤 왔는지 기억하세요? 처음에 대통령 선거 그때 언제였나요? 그때 4월인가? 6월 그때 맞아요. 그때 6월 그쪽에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이제 식사 이제 오신다고. 그래서 되게 좋았죠. 막 국회의원이도 오고 또 유명하신 분이고 하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저 무슨 국회의원 비서입니다. 뭐 이렇게 이름까지 다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서관이란 사람 조금 이상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회식 때 국회의원들이 고급 프랑스 와인을 마실 예정이니 특정 주류업체에서 술을 대신 사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딱 정해진 와인이 있더라고요. 예, 라타슈 그랑크리 그 와인이더라고요. 예. 그런 와인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 안 들어봤죠. 소개받은 업체는 와인 한 병에 500만 원이라며 술값을 보내면 와인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500이었나? 근데 두 병 하시면 좀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450으로 해서 두 병 하면 거의 1,000만 원? 네. 의심치 않고 1,000만 원 넘는 돈을 입금한 사장님. 하지만 예약 당일 국회의원 일행은 오지 않았고 주문한 와인도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대선 기간을 전후로 기승을 부리던 정당 사칭 노쇼 사기였습니다. 식당에 거짓 예약을 하고 금전적 피해를 주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허위 예약을 하고 양주나 와인 등 고급 술을 대리 구매해달라며 특정 계좌에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 처음에는 이렇게 좋았다가 이렇게 무너진 느낌. 그때 이제 알게 됐죠. 아이고, 그래서 새벽에 경찰서도 가고 이거 잠도 못 자고 우리도 많이 빠지고 새벽에 아이고 많이 받았죠. 사기범들이 노렸던 건 음식점뿐이 아니었습니다. 충남 태안의 한 펜션. 선거 전에 이제 의원님들이랑 묵을 방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한테 방 8개를 2박으로 해서 예약을 좀 해달라 하면서 문자로 연락이 왔었어요. 명함은 물론
정당 로고가 박힌 결제 확인서까지 보낸 사기범은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서명을 도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공문서가 국민의힘도 적혀져 있고 막 도장도 찍혀 있고 해가지고 아 진짜 오시나 보다 의원님들이 해가지고 그때 방을 다 막아놓고 예약을 기다리고 있었죠. 의원들의 특식 메뉴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청까지 음식점 노쇼 사기범과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뭐 브리오슈, 브르고뉴 이름도 뭐 브르기뇽, 뭐 프랑스 요리들 엄청 고급진 요리들 같았어요. 1인당 40만 원인가 60만 원 해가지고 240만 원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최근엔 정치권 대신 병원 등 대형 기관을 사칭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당 근처의 대학병원이라며 예약한 여성에게 900만 원 넘는 돈을 잃은 고깃집 사장님. 내시경기내과라고 병원 전화드렸습니다. 전화기내과? 네네. 저희 교수님이랑 나가실 겁니다. 저희가 뭐 마지막에 오픈할 거여가지고 저희 이제 교수님이랑 인턴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좀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저랑 다른 사람들은 가게 있는 소주나 맥주 이렇게 해서 먹을 겁니다. 평범한 예약 전화라고 판단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과장이라 하니까 또 대학병원이라 하고 그냥 넘어간 거지. 너무 부드러워서 안 넘어갈래 안 넘어갈 수가 없는. 어느샌가 자영업자들의 일상을 파고들기 시작한 노쇼 사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자, 노쇼 그 자체만으로도 자영업자에겐 큰 피해인데 이제 사기와 결합한 형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표 소장님, 왜 하필 사기 범죄가 노쇼와 결합하게 됐을까요? 자영업자들께서 너무 힘드시니까 언제든 누군가가 단체로 와서 회식을 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반대로 이 잠재적인 사기꾼들 또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검거될 위험을 낮추면서 전화만 걸면 얼마든지 범행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상황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의 사기 중에서 최근에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한 노쇼 사기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네, 식당도 있었고 펜션도 있었습니다. 이 사기범들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자영업자들에게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칭 사례들이 더 있었습니까? 이제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공공기관이죠. 네, 이런 공적인 기관을 들먹이는데요. 예를 들어 중앙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이나 정당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이제 군부대 사칭을 넘어서 경찰서 회식까지 얘기를 합니다. 설마 사기꾼이 경찰서를 가지고 사기를 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걸린다, 나는 걸리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범죄죠. 네, 유명인이라든지 공공기관을 사칭했다면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고된 건수가 무려 2천여 건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피해액도 충격적인데요. 25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보다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죠. 네. 자, 소장님,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서 연락이 오면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좀 파고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사장님들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 사기 범죄자들은 심리적 기술, 사기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요. 5단계에 걸쳐서 그 심리 기술이 작용합니다. 첫 번째가 개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선거가 있었다, 또는 스포츠 경기가 있었다, 아니면 단체에 무슨 뭐 회식할 만한 거리가 있다, 주변에 관공서나 이 개연성을 첫째로 이용합니다. 두 번째는 기대
게 이익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예약 요청 전화를 수락을 하면 매출이 이만큼 늘어나고 힘들었던 부분이 해결이 되고 연상하고 상상하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는 선택권이에요. 사장님이 이 예약을 받으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 선택입니다. 그럴 경우에 의심이 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과 포모 증후군이라는 심리적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내가 거절하면 다른 곳으로 갈 겁니다. 그때 이제 포모 증후군이라는 것이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거든요. 남들은 이익을 보는데 나 혼자 이익을 못 보고 거기서 빠진다? 이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후광 효과가 작용합니다. 알고 있는 연예인, 유명인,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이러한 이름만으로도 이미 그 뒤에 있는 후광이 딱 작용을 하면서 믿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영업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예약 사기 전화. 어디서 걸려오는 걸까? 최근 40여 명의 관련 조직원을 검거한 경찰 수사팀으로부터 단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전화처럼 위장하는 장치가 노쇼 사기에도 다수 사용됐다는 겁니다. 200대가 넘는 변작 중계기가 운영이 됐고 거기에 끼워져 있는 유심칩이 1000여 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가 1000여 개 확인이 된 거죠. 변작 중계기가 명의자가 있습니다. 그 명의자가 쭉 확인을 해보면 주로 해외 동남아 쪽 사람들 명의가 많이 확인이 되는 걸로 봐서는 해외 조직이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약간 진화라는 걸 시나리오가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화된 수법, 진화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시나리오가 좀 바뀌었다.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새로 만들어낸 수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들어보니까 완전 그러니까 풍산 유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들어봤는데요. 최초의 보이스피싱이 유행했을 때 뭐 중국인이나 조선족 그런 말투는 지금 보이스피싱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대부분이 한국인들이 한국 내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불법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TM, 즉 텔레마케터라는 명목으로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소방서와 군부대를 사칭할 사람을 구한다는 한 게시물. 취재진이 이들에게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할 수 있냐고 묻더니 검찰 사칭은 태국에서, 소방서 사칭은 베트남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어차피 그 소방도 우리 사무실 금방 한지 뭐 얼마 안 돼요. 뭐 이제 뭐 2달도 안 돼요. 근데 그럼 그거는 그 소방서 물품 구매하는 척 하는 건가요? 그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예. 그럼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네, 다 한국인들이요. 사장은 중국 사람인데 뭐 다 한국, 뭐 실장부터 부장부터 다 한국 분들이에요. 팀장님께서는 제가 말투 들었을 때 한국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디 분이세요? 네, 저 중국 교포예요. 사장은 중국인, 그 밑으로는 한국인들로 구성돼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예, 사실 제가 KBS 취재진인데요. 네? 예, 저희가 사실 KBS 취재진인데요. 네, 그 사기 대본을 바꾸신 거예요? 여보세요? 안 들려요.
이 조직원은 황급히 전화를 끊더니 곧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취재비를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계속된 질문에 되레 이런 것을 왜 자기에게 묻냐며 따집니다. 결국 메시지를 지우고 자취를 감추는 조직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또 다른 조직에 접촉해봤습니다. 이거 사무실 오시면요 매뉴얼이 다 있어요. 멘트도 있고요. 사실 KBS 취재진인데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노쇼 사기를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노쇼 사기는요. 네네. 노쇼는 군부대사층이잖아요. 머리 좋은 애들이 그걸 계속 개발을 하는데 계속 진화가 돼요. 계속 엄청나게. 우리도 그 대본을 받아보면 깜짝 놀래요. 와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 그래. 오케이 이거 해보자 테스트해보자 해가지고 테스트해서 진행하면은 이제 돈 바로 입금해주고 그래 시나리오 사자. 예, 조금 전에 취재진이 이렇게 전화를 했잖아요. 통화하는데 이제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정말 자리를 구하는 사람인 줄 알고 통화를 한참 한 거 아니잖아요. 통화를 한참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런 범죄 조직에 참여하기 위해서 문의하고 정말 동남아까지 가서 범죄에 가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을 했던 범죄 조직을 큰 돈을 주고 아예 조직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서 영상 속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진화라는 표현, 이게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꺼릴 정도로 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진화라는 것보다는 저는 코로나19 우리가 겪을 때 계속해서 변종들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아주 힘들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변종들을 만들어내서 범행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들의 수법, 한국 사람들을 채용하고 데려가서 보이스피싱의 형태로 전화를 걸게 만들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도 새로운 걸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거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기 수법은 계속해서 고도화가 되는데 피해자 구제 제도는 제자리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어렵죠. 네. 간혹 아주 하부에서 움직였던 그런 이제 가담자들을 잡는 경우들은 있습니다만 그들의 경우에는 사실 돈을 내놓고 싶어도 돈이 한 푼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가능해도 민사적으로 배상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이런 것들 모두 다 이런 범죄의 특성이 되겠고요. 또한 피해자들이 2번, 3번 더 큰 고통을 겪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죠. 네. 생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그만큼 몸이 망가졌어. 난 지금 너무 아파서 하루 사는 게 기적이라고 살아서.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아유 바보 같아. 이게 사기다. 사기 범죄는 결코 피해자 책임이나 탓이 아닙니다. 100%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사기 피해는 특정한 연령, 특정한 사람, 특성 혹은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에는요, 제가 아는 사례 중에 현직 경찰관도 있고 현직 검사도 있고 현직 판사도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결코 피해자 탓, 피해자 책임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움직이는 전기. 전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더해지면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졌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전력 수요가 무한정 늘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는 걸까?
그보다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 송전망 부분은 과거 지속적으로 건설이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맥경화가 걸려 있는 상황이죠. 부족한 송전망을 늘리려면 더 많은 송전탑이 들어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송전탑이 또 들어온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왜 강원도면은 그런 지장을 받아야 되고 서울 경기도 사람들은 여기 있는 전기를 끌어다 쓰느냐고. 갈등 관리 없이는 원활한 전력 공급이 어려운 현실. 해법은 없을까요? SK텔레콤이 지난해 구축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독형 GPU 서비스를 위한 핵심 설비입니다.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이 비싼 GPU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사용료만 내면 가상 공간에서 고성능 GPU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고성능 연산을 위해 서버를 쌓아 올린 선반마다 최신 GPU가 여러 대 장착됐습니다. 저희가 1000장 이상의 B200 GPU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축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내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연상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AI 모델 개발의 범위와 속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반 하나가 쓰는 전력은 일반 데이터 센터의 10배. 탁월한 성능을 제공하는 만큼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전기 먹는 하마라고도 부릅니다. AIDC는 전력 소모가 큰 GPU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 사용과 발열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생태계가 확장할수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하는 전력만 올해 8.2TWh에서 5년 뒤엔 18TWh로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TWh는 대형 원전 1기가 한 달 반 동안 생산하는 전력량입니다. 그런 데이터 센터의 6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 전력망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려면 발전소를 더 짓거나 다른 지역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판교 등 이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런데 발전소는 주로 호남, 영남, 강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송전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내 발전 설비 용량은 최대 전력 소비량에 비해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송전망 때문에 필요한 곳에 전력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북과 충남, 강원도처럼 발전소가 몰린 지역은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남는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 못하면 결국 발전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돼야 하는 전기의 속성 때문인데, 실제로 동해안 일부 발전소들은 가동률이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러 생산하지 않는 전력은 사실상 버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송전망 확충이 시급하지만 전자파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반발 속에 속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 내가 쓰기도 않는 전기의 공급을 위해서 내 집 앞에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을 좋아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종채 씨는 9년 전 은퇴를 앞두고 경기도 안성의 한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얼마 전에 정년퇴직했어요. 좀 조용히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좀 노후를 이렇게 좀 보내려고 이렇게 주변을 모색하다가 결국 이제 집을 짓게 됐죠. 그런데 1년 전 머리 위로 34만 5천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렇게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소리가 아주 무서워요. 그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요양차 겸겸해서 여기 이사 왔는데 아주 되게 불편해요. 불편함은 소음에서 시작됐지만 이젠 전자파에 대한 불안이 더 큽니다. 바로 이같이 보이잖아요. 소리도 이렇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 송전탑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전자판이 뭐냐 뭐 약자로 증명은 되는다든지 몰라도 그런 그 위험성이라든지 솔직히 위험스러운 게 있거든요. 최 씨는 땅값 하락 등 재산권 침해도 호소했지만 연 40만 원가량의 전기요금 지원 외에 별다른 보상은 없었습니다. 피해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안 올라래. 그럼 지금은 이제 거꾸로 우리가 여기를 팔고 딴 데 더 좋은 데로 나가고 싶어도 이제 땅도 팔지 않아. 이거 참 아주 난감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쩌다 얘기할 수가 없고. 최근 송전탑이 추가로 건설된다는 소식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0여 킬로미터 구간에 450여 개의 송전탑을 더 세우기로 한 겁니다. 안성시와 시민들은 이미 많은 변전소와 송전탑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송전탑이 또 들어온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전체 주민이 일어나서 쫓아야지 모두게. 우리 시가 송전솔로 터미널, 송전솔로의 거점으로 인접시군의 전력을 계속 공급하고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송전솔로가 계속 생긴다면은 안성시가 아니라 송전탑시가 될 것입니다. 경기 하남시의 가밀지구.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국내에서 가장 긴 280km 직류 송전망의 종점입니다. 이곳엔 동서울 변전소가 들어서 있는데 직류로 전송된 전기를 교류로 바꾸는 변환소 증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같은 한전의 계획에 전자파 피해 등을 우려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지금 여기이고요. 바로 뒤에 보이는 게 이제 변전소. 그리고 학교가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저쪽에 바로 있고요. 증설이 될까 봐 피가 마르고 반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안전하다. 집안에 있는 냉장고가 더 전자파가 높다. 이렇게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뭐 재산권은 물론이고 환경권, 애들 생활권 모든 걸 다 지금 침해받는 거거든요. 반면 한전은 전자파 발생이 미미한 직류 송전의 특성상 안전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게 날마다 같은 건 아닙니다. 네. 조금씩 수치는. 0.6. 기준치에 비해서 얼마나 낮은 수준이에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0.2에서 2.0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 나오는데요. 산소가 들어온다면 여기서 소폭 올라갈 수는 있다? 예,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수치는 많이 올라가진 않는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돼도 괜찮을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반경으로 했을 때
아파트 19개 단지가 있고 4만 명이 살고 노인분들도 많이 사시고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환경보다 더 민감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지역에다가 이거를 해도 된다. 그냥 무조건 안전하다.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 반대에 하남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변환소 증설 인허가를 보류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선 한전이 승소했지만 하남시는 여전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그 주민들의 좀 동의를 받아가는 노력을 대폭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서울 변환소를 증설하는 계획은 변경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십 년째 반복되는 이런 갈등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역설적으로 동해안 수도권 송전선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사례가 있어 주목됩니다. 선로 마지막 관문인 하남시에서 제동이 걸리기 수년 전부터 송전탑이 지나가는 79개 마을에서도 주민 반발이 거셌습니다. 사업이 6년 넘게 지연되어 오다 지난 5월 한전은 경과지 마을의 동의를 모두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극적 합의를 이룬 비결이 뭘까? 취재진은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강원도 홍천군을 찾아가 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철탑이 지나가면 지가가 우선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고 전자파가 아무래도 오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많았고 그리고 수도권으로 가는 전기를 왜 이리 지나가느냐. 반발에 부딪혀 고심하던 한전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주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았고 거듭된 협의를 통해 송전탑 위치 일부를 조정하거나 생활안정 지원금 등을 제공하며 주민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느 정도 소통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부에서 이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은 합의를 해준 게 옳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서서히 생겼었어요. 끈질긴 설득과 실질적인 보상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충전도 할 수 있고 방전도 할 수 있고 소통하고 열리면은 저는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적절한 보상까지 합치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엔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반대표를 던진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피해 입는 사람은 여기 사람인데 뭐 혜택 본다 하니까 저 아래 사람은 다 그런 저거 하고 아유 마음이 불안해서. 주민과 소통하겠다며 한전이 마련한 어울림 쉼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많아요.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강원도민이 왜 희생을 해야 되고 왜 불편을 겪어야 되고 속상해야 되느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피해 보상 범위와 금액을 놓고 이웃 간 법적 다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상금도 그렇고 또 난리가 났지. 동네에서 그냥 서로 고소를 해도 난리. 동네가 쑥대밭이다. 내재된 갈등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갈등 조정 비용이 증가하면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한전이 제대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으로 활동하는지를 중앙정부가 감시함과 동시에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갈등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의 참여도 고려할 만합니다.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의 스킨십이라든지 만남 아니면 소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민간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도 민간이 역할을 하고 울산에서 열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SK그룹이 미국의 아마존 웹 서비스와 협력해 울산 미포산업단지에 유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인근 발전소에서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장기적으론 이처럼 수도권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데 세제 혜택이나 전기요금 차등제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거론됩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공급지 인근으로 신규 데이터 센터가 하면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전기요금을 더 싸게 줘야 되고. 정부는 우선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지엔 요금을 낮춰주고 먼 거리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지역엔 요금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보려는 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지역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가 풍족한 지역으로 산업을 이동하는 것이 송전선로 건설의 부담도 줄이고 지역 경제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보상 강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이 저희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9월 말 시행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에는 많은 보상 그리고 지원을 담은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일은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됐습니다. 송전선로를 지금 있는 것만큼 또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국이 이 똑같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솔루션을 사회가 내놔야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기는 계속 충분히 흘러야 하지만 그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지켜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의 근심을 타고 흘렀던 전기는 상생의 전기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